뉴런 하나가 신호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속도가 시속 430km, KTX보다 빠릅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제일 놀랬던 게 이게 전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뉴런 안에서는 전기가 흐르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화학물질을 주고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뇌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뇌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봅니다. 860억 개 중 하나, 뉴런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뉴런 하나를 꺼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독특한 모양입니다.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있고 거기서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이 구조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란 부분, 세포체, 뉴런의 본체입니다. 핵이 들어있고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세포체에서 짧은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나옵니다. 수상돌기, 다른 뉴런에서 보내온 신호를 받는 부분입니다.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뉴런에 수상돌기가 수천 개씩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곳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포체에서 길게 하나가 뻗어나갑니다. 축삭돌기, 받은 정보를 다른 뉴런에게 보내는 전선입니다. 수상돌기가 귀라면 축삭돌기는 입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수상돌기로 듣고 세포체에서 판단하고 축삭돌기로 말합니다. 이 구조가 860억 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860억 개가 다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뉴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뇌피질에 많은 피라미드 뉴런은 이름처럼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크고 긴 축삭돌기를 가지고 있어서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손에는 뇌 뒤쪽 아래에 붙어있는 주먹만한 구조물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고 손가락을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미세한 운동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 손에 있는 프루키네 뉴런은 산호처럼 수상돌기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 개의 프루키네 뉴런이 최대 20만 개의 다른 뉴런에게서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태가 다르면 기능도 다릅니다. 피라미드 뉴런은 멀리 전달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프루키네 뉴런은 많은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작은 뉴런은 소뇌의 과립세포입니다. 지름이 수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긴 뉴런은 척수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길이가 약 1m, 세포 하나가 1m입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라는 명령이 뇌에서 출발하면 이 긴 뉴런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뉴런은 다른 세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교체되지 않습니다. 피부세포는 몇 주마다 새로 바뀝니다. 혈액세포도 몇 달이면 교체됩니다. 하지만 뉴런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것이 거의 평생 갑니다. 성인의 뇌에서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새 뉴런이 생성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극히 적고 어느 정도까지 새로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뉴런은 한 번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이 심각한 겁니다. 뉴런 하나, 수상돌기로 듣고 세포체에서 판단하고 축삭돌기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트랜지스터 하나가 컴퓨터가 아닌 것처럼 뉴런 하나는 뇌가 아닙니다. 뉴런의 힘은 연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뉴런이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보내려면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뉴런은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보낼까? 전기입니다. 뉴런의 내부에서는 전기가 흐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런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건전지처럼. 평상시 뉴런의 내부는 바깥보다 전압이 낮습니다. 약 마이너스 70mV. 건전지 하나가 1.5V이니까 상당히 약한 전압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전압 차이가 뇌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내부 전압이 낮을까? 뉴런은 평소에 나트륨 이온을 바깥에, 칼륨 이온을 안에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장치가 쉬지 않고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나트륨이 밖에 더 많고 칼륨이 안에 더 많은 상태. 이 불균형이 마이너스 70mV라는 전압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펌프를 돌리는 데는 에너지가 듭니다. 뇌가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전부 이 펌프를 24시간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 분리해둔 이온들을 결정적 순간에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뉴런의 세포막에는 아주 작은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온 채널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돌기에서 충분히 강한 신호가 들어오면 이 문이 열립니다. 나트륨 이온 채널. 문이 열리면 바깥에 쌓여있던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나트륨 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양전하가 밀려 들어오니까 내부 전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40mV까지. 이 순간이 발화입니다. 뉴런이 신호를 쏜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거의 즉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칼륨 이온 채널. 이번에는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칼륨 이온도 양전하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내부 전압이 다시 떨어집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전체 과정이 약 1000분의 1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압 변화가 축삭돌기를 따라 쭉 전파됩니다. 도미노를 세워놓고 첫 번째를 밀면 끝까지 쓰러지는 것처럼 앞쪽에서 전압이 올라가면 그 옆에 이온 채널이 열리고 그 옆이 또 열리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파되는 전기 신호. 이것을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냥 축삭돌기라면 초속 약 1m입니다. 느립니다. 1m짜리 뉴런을 따라 신호가 가려면 1초나 걸린다는 뜻입니다. 발가락에 뭔가 찔리면 1초 뒤에야 아프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즉시 아픕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수초, 영어로 미엘린이라고 합니다. 축삭돌기를 감싸는 절연체입니다. 전선의 피복 같은 겁니다. 수초가 축삭돌기를 일정 간격으로 감싸고 있으면 전기 신호가 감싸진 부분은 건너뛰고 틈에서 틈으로 점프합니다.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도미노가 한 칸씩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너 칸씩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초속 120m, 시속으로 바꾸면 약 430km, KTX보다 빠릅니다. 무릎을 톡 쳤을 때 다리가 즉시 튀어오르는 것. 그 반사가 빠른 이유가 수초 덕분입니다. 그래서 수초가 손상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자기 몸의 수초를 공격해서 벗겨내는 병입니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합선이 나거나 신호가 약해집니다. 수초가 벗겨진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때로는 끊깁니다. 손이 떨리고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수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뉴런은 반만 발화하지 않습니다. 쏘거나 안 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전부 아니면 전무, 영어로 all or none 원칙이라고 합니다. 성량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량은 붙거나 안 붙습니다. 반만 타는 성량은 없습니다.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완전히 발화하고 못 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는 신호의 강약을 어떻게 구분할까? 세게 꼬집히는 것과 살짝 건드려지는 것의 차이를 뇌는 어떻게 할까? 진폭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뉴런이 더 자주 발화합니다. 초당 10번 발화하면 약한 신호, 초당 200번 발화하면 강한 신호. 성량 하나하나의 크기는 같지만 빨리빨리 켜면 이건 급한 일이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봤습니다. 전기 신호가 축삭돌기를 타고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축삭돌기 끝과 다음 뉴런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틈입니다. 전기 신호는 이 틈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호는 여기서 끊기는 걸까? 아닙니다. 여기서 뇌는 전혀 다른 방법을 씁니다. 화학입니다.
전기 신호가 축삭돌기 끝까지 도달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다음 뉴런까지는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냅스 틈, 약 20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입니다. 아주 작은 틈이지만 전기는 이 틈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전기 신호가 축삭돌기 끝에 도달하면 그 끝에 있던 작은 주머니들이 터집니다. 주머니 안에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이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고 틈을 건너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 순간 다음 뉴런의 이온 채널이 열립니다. 그러면 다시 전기 신호가 시작됩니다. 전기에서 화학으로, 화학에서 다시 전기로. 이것이 뇌의 기본 통신 방식입니다. 뉴런 내부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화학 물질이 오갑니다. 전화선 안에서는 전기가 흐르지만 교환대에서는 메모를 넘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의 종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뇌에는 100가지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도파민, 보상과 동기를 담당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도파민은 좋다보다는 더 하고 싶다에 가깝습니다. 쾌락 그 자체보다 기대와 동기에 관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보다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을지 고르는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세로토닌, 기분과 안정을 조절합니다. 세로토닌이 적절히 분비되면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바, 억제를 담당합니다. 멈춰, 진정해. 뉴런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뇌에서 가장 흔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글루타메이트, 흥분을 담당합니다. 더해, 더 강하게. 뇌에서 가장 흔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가바가 브레이크라면 글루타메이트는 엑셀입니다. 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항상. 흥분과 억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흥분이 과도해지면 뉴런들이 통제 없이 한꺼번에 발화합니다. 간질 발작입니다. 반대로 억제가 과도해지면 뉴런들이 거의 활동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혼수 상태에 이릅니다. 뇌는 이 미세한 균형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에 방출된 뒤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메모를 전달했으면 메모를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메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방출한 신경 전달 물질을 다시 빨아들입니다. 재흡수라고 합니다. 빨아들인 물질은 다시 주머니에 담아서 재사용합니다. 신호를 보내고 회수하고 다시 보내고 이 순환이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순환에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약물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에 작용하는 약물은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원래 뇌에 피곤하다, 쉬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리면 뇌는 피곤하다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졸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피로가 풀린 게 아닙니다. 피로 신호를 차단한 겁니다. 알코올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가바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억제가 강해지니까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줄어들고 몸이 이완됩니다. 술 한두 잔에 긴장이 풀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지만 억제가 너무 강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항우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SSRI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은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습니다.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을 다시 빨아들인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재흡수가 막히면 세로토닌이 시냅스 틈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그만큼 다음 뉴런에 더 오래 작용합니다. 세로토닌의 효과가 길어지는 겁니다. 카페인은 다른 물질의 자리를 빼앗고, 알코올은 억제 신호를 강화하고, 항우울제는 재흡수를 막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개입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뇌 안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직접 개입하는 화학적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뉴런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전기로, 사이에서는 화학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뉴런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860억 개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뇌가 됩니다. 뉴런 하나가 바로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런 10개가 동시에 바로 합니다. 여전히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개의 뉴런이 특정한 패턴으로 동시에 발화하면 그때 비로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눈앞에 사람 얼굴을 알아봅니다.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움직입니다. 배고프다는 느낌이 듭니다. 뉴런 하나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뉴런들이 모여서 회로를 이룰 때 기능이 나타납니다. 신경회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뉴런 집단입니다. 뇌 뒤쪽에 시각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눈에서 들어온 신호가 이곳에 도달하면 수백만 개의 뉴런이 동시에 활동합니다. 어떤 뉴런은 수직선에만 반응하고 어떤 뉴런은 수평선에만 반응합니다. 어떤 뉴런은 움직임에, 어떤 뉴런은 색에 반응합니다. 이 뉴런들의 활동을 종합하면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본다는 것은 이런 과정입니다. 뇌 윗부분에는 운동피질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면 운동피질의 뉴런들이 정확한 순서로 발화해야 합니다. 어떤 뉴런이 먼저 발화하고 어떤 뉴런이 뒤따르느냐에 따라 검지가 움직이는지 중지가 움직이는지가 달라집니다. 피아니스트가 빠른 곡을 칠 때 운동피질에서는 수만 개의 뉴런이 밀리초 단위로 정밀하게 순서를 맞춰 발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뇌는 영역마다 다른 일을 합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신경해부학자 코르비니안 브로드만은 대뇌 피질을 세포 구조의 차이에 따라 52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각 영역의 기능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역이 손상되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말을 이해합니다. 이 영역이 손상되면 유창하게 말은 하지만 의미가 없는 말을 합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피질이 손상되면 눈이 멀쩡해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아니라 뇌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는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까? 아닙니다. 뇌의 진짜 힘은 영역과 영역 사이에 연결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구조물에는 약 2억 개의 신경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가 매 순간 2억 개의 전선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시각 피질이 얼굴을 인식하면 그 정보가 편도체로 가서 감정을 만들고 해마로 가서 기억과 대조하고 전두엽으로 가서 판단을 내립니다. 얼굴을 보고 아, 반갑다 라고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 1초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여러 영역이 동시에 소통한 겁니다. 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이 시각이고 첼로가 청각이고 트럼펫이 운동이라면 각 악기는 자기 파트를 연주합니다. 하지만 음악이 되려면 악기들이 서로 맞춰야 합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수백 개의 영역에 나뉘어 수조 개의 연결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에는 한 가지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악보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뇌의 연결은 경험에 따라 바뀝니다. 피아노를 매일 연습하면 운동 피질에서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관련 영역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오래 쓰지 않는 연결은 약해집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고정된 배선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바뀌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신경 가소성이 기억과 학습의 핵심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룹니다. 뇌는 전기장치입니까? 화학장치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뇌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전기만 쓰는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 빠릅니다. 초당 수십억 번의 연산을 합니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합니다. 0과 1, 켜짐과 꺼짐. 그게 전부입니다. 화학만 쓰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호르몬.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섬세하게 몸 상태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느립니다. 호르몬이 효과를 내려면 수분에서 수시간이 걸립니다. 뇌는 둘 다 씁니다. 뉴런 내부에서는 전기로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시냅스에서는 화학으로 섬세하게 조절합니다. 빠르면서도 섬세합니다. 100가지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시냅스는 흥분시키고 어떤 시냅스는 억제합니다. 같은 뉴런이라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받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런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것만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감동하고 석양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화학의 이중주. 이것이 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뇌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귀로 들어온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 신호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뇌가 만들어낸 그 세상이 진짜 세상과 같을까요? 뇌가 전기와 화학을 동시에 쓴다는 것. 이게 이번 편의 핵심이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번 편 만들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이온을 분리해두고 결정적 순간에 터뜨리고 화학물질로 틈을 건너고 재흡수해서 다시 쓰고 이 정밀한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변이와 선택만으로 수억 년에 걸쳐 완성된 거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전기화학 시스템이 바깥 세상을 뇌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정말 진짜인지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